미래를 보는 참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저번에 영상을 통해서 그 댓글로 제가 한번 예고를 드렸었죠. 이번 주 월, 수, 금 이 세 번의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길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오늘과 수요일은 최근 건드라크가 이제 현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다루는 방식으로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건드라크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제가 보는 그 관점도 추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로 헤지에 나온 그 제목에 보면은 일단 뭐 극심한 경기 침체는 헬리콥터 머니가 다가옴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제 다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엄청난 양의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건드라크가 이제 경고하는 부분, 중앙은행들이 완화 정책을 이제 실시하고 있죠. 그 정책을 이제 완화를 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건드라크는 앞으로 큰 문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블라인의 CEO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건드라크는 기업 부채에 대해서 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채 수준과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건드라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상당한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그들은 다음 세계 경기 침체를 위한 위치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11월이 되어서도 지금 단기 자금 시장의 신용경색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레포를 운영을 해서 계속 이제 막고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포 금리가 10%까지 막 육박하는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거는 이제 대부분 언론 매체에서는 막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일단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레포 금리가 아직까지도 막 10% 급등하고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과연 연준이 지금의 상황을 언제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이게 일단 가장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자금 시장의 신용경색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은행 간의 대출로 번집니다. 1차적으로 금융기관들끼리의 그 대출 문제로 일단 번지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다시 은행과 기업 또는 은행과 개인 간의 대출 문제로 확산이 됩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 이제 터진 게 전형적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그래서 신용경색이라는 이 부분, 지금 단기 자금 시장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아무도 잘 다뤄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언급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의 구독자분들은 일단 이 문제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건드라크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 이제 Q&A 방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자가 우리도 궁금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언제 경기 침체가 올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드라크는 1년 후에 오든 4년 후에 오든 그것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20년을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또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건드라크는 시기에 상관없이 일단 1년 뒤에 오든 4년 뒤에 오든 그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지금 준비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경제가 계속 잘 유지되는 동안은 아마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
그 경제 상태, 여기에서 이 틀에서만 이제 계속 당신이 잘 대응해 나간다면 그래도 뭐 이 경제가 잘 유지되는 동안은 뭐 잘 그럭저럭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것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경제가 잘 계속 유지가 되는 동안에 그때 동안까지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투자자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체계적으로. 그것들은 매우 다양화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산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라는 얘기고, 이게 바로 이제 위에서 언급했던 지금 준비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입니다. 이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는 경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에 대한 문제이고, 물론 이 안에는 시장에 대한 포지션 문제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거꾸로 시장에 대한 문제로만 보시면 안 돼요. 뭐 지금 당장 뭐 하락을 베팅을 하는 거냐,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 이후에 발생하게 될 여러 문제들, 그런 것들을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리스크를 분산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리스크를 분산화. 그리고 그 리스크 분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바로 다음 내용이 나오죠. 특히 부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단지 금융자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또 얘기를 하죠. 할 수 있다면 집을 부채 없이 소유해야 한다. 부채 없이. 집을 소유하되 부채 없이 소유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은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도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또 주식, 그것도 같이 위험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시에는 주식도 당연히 리스크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리스크가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험 자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대응이 잘 되시는 분들은 뭐 적당히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주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집을 소유하는 게 좋은데 소유해야 한다면 부채 없이 소유하는 게 좋다.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역사적 유사점이 보이는가? 사람들이 엄청난 초과 대출이 있었고 그것이 엄청난 신용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2006년과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역사적으로 2006년과 가장 비슷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기업들이나 그리고 가게들이나 엄청난 초과 대출을 이미 안고 있죠.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용 문제가 아직까지는 지탱이 되고 있지만 신용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2006년과 같은 느낌. 그때 당시에는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었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신용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소수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시기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또 볼게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지금 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유동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락이 진행 중인 동안 그러한 준비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회사채 시장에서 유동성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에서 특히 유동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왜 굳이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즉 지금 평화로울 때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라는 거는 지금만 할 수 있어요. 실제 하락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미 그때는 유동성이 다 마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조금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시장의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드라크는 미국의 회사채 시장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종의 담보대출 같은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너무 높게 평가되었는데 기업의 신용은 다음 불경기 때 큰 문제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덧붙이자면 최근 그 미국의 그 블룸버그 쪽인가요? 외신을 통해서 지금 기업의 세전 이익 있잖아요. 세전 이익. 세후 이익은 뭐 감세 정책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업들의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지는 조금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세전 이익을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의 세전 이익 수준이 2015년이라고 합니다. 2015년 수준. 근데 이때 이후로 GDP는 계속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일단 시티그룹의 경제 지표상으로는 2017년 하반기 이때 글로벌 경제가 이제 탑을 찍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세전 이익이 2015년과 비슷하다. 그러면 2017년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나요? 2017년부터 결국 기업들의 이익은 2015년도로 역성장한 겁니다. 평균치로 봤을 때.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건드라크가 언급을 했듯이 미국 회사채 시장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와 관련된 기사가 또 나왔었죠. 워렌 버핏이 지금 투자할 곳이 없어서 계속 현금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좀 보았는데 냉정하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구간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질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채 시장의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드라크는 일단 모건 스탠리 리서치를 이제 인용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 리서치는 약 1년 전에 분석을 내놓았다. 레버리지 비율만 보면 적격 투자 등급 회사채 시장의 30% 이상이 투기 등급으로 평가되어야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에 건드라크가 데이터 통계를 이제 언급을 했을 때도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적격 투자 등급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채 중에서 약 30% 이상이 정크본드로 평가되어야 맞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품이 지금 형성이 된 거죠. 회사채 시장에. 그래서 위의 부분 이것과도 이제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채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대평가들이 많이 노출될 것이고 경제가 일단락되면 가격은 아마 많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더 나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드라크는 지난 3대 경기 침체를 참고를 하면 미국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나쁜 실적을 보이는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침체 이전에 눈에 띄는 방식으로 세계 증시를 능가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식시장과 관련된 경제는 끄떡없다라고 인식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드라크가 일단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 그때 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제 일본 시장이 굉장히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일본 부동산에 대한 엄청난 과대평가가 있을 정도로 니케이 평균 주가가 다른 주요국 시장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앞질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 시장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에 있었던 경기 침체에서는 이제 일본 시장이었죠. 일본 시장이 이제 끄떡없다라는 인식이 계속 깔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 계속 많은 매수세가 몰렸고 그래서 과대평가가 되면서 결국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는 일본 시장이 가장 안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그때 시기죠. 유로화의 등장으로 유로 지역의 경제 전망에 대한 열의가 컸고, 일단 유로존이 만들어지면서 유로존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당시. 그리고 1999년 유럽의 주식시장은 다른 모든 시장을 능가하는 엄청난 강세였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그대로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불황이 시작되었을 때 유럽 시장은 최악을 보였습니다. 최악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요 시장 중에서 유럽 시장이 가장 최악의 실적을 올린 그런 사이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건드라크가 미국 차례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도 그러면 이제 미국 차례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건드라크는 이번에는 미국 주식이 다른 모든 지역을 망치고 있다. 경기 개선과 같은 일부 펀더멘털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감세 정책, 정치에 대한 부분이죠. 감세 정책과 자사주 매입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 불경기에는 회사채가 무너지고 매수세가 멈출 것이다. 달러는 이미 1등이다. 그것은 다음 경기 침체기에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고, 미국 주식시장은 가장 많이 하락할 것이다. 그것들은 한동안 다시 최고점까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미국 시장이 일단 하락을 하면 많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을 부추기는 데에는 회사채 시장이 가장 큰 촉매제가 될 거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골드는 어떤가? 이제 금에 대한 부분이죠. 뭐 금이나 은이나 다 포함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드라크는 금값이 온스당 300달러일 때부터 금의 옹호론자였다라고 이제 스스로 밝힙니다. 온스당 300달러일 때부터 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나는 온스당 1400달러쯤에 금을 사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짤막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답변을 보자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제 답변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1400달러대에서는 매수해 볼 만하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자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가치가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드라크는 적정 가치에 대한 자산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되물었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적정 가치의 할당보다는 역사적으로 위험 회피 수준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금융자산 세계에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앙은행들의 그 정책들로 자산 시장의 가치가 계속 올라갔고, 이제 그런 자산들이 위험 회피 수준,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금융자산 세계에서는 일단 적정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적용하면 얼마까지 낮아질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드라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일단 채권 시장을 따를 것이다. 그게 그들이 하는 전부다. 우리가 지나고 나보면 결국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베팅하는 그 확률대로 결국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 시장이 정하는 수준에 따라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결국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정하고 시장의 것을 따랐다면 지금은 이미 채권 시장의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시장이 금리를 정하고 연준이 거기를 따르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여름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유는 채권 시장이 연준 기금 금리보다 훨씬 낮은 2년 만기 채권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얘기를 하죠. 이미 시장은 채권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이건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정한 그대로 연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들은 실제로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건 이제 연준의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의 연준의 그 2.25에서 2.5%의 그런 금리는 유지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시장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연준은 시장이 무엇을 할지 모른다. 결국 앞으로도 금리는 시장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는 어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가? 건드라크는 금리는 다음 경기 침체에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 발행이 수조 달러에 달하겠지만 아마도 연준이 유럽 중앙은행이 그랬던 것처럼 금리를 억압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준은 이미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레포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연준은 장기 금리를 억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장기 금리를 억제해야만 이 부채에 대한 문제, 이 부채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조 달러의 채권 발행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에 대한 문제, 과연 그것을 시장이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다음 경기 침체 때는 금리가 많이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더불어서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거꾸로 연준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다음 경기 침체 때 엄청나게 많은 채권 발행이 필요할 텐데 그때 금리가 오르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4차 양적 완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라크는 뭐 다음 경기 침체에 금리가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어도 계속 오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준은 왜냐하면 이것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의견을 같이 추가로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자가 그러면 연준이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는 뜻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드라크는 다시 금리가 먼저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연준이 10년 만기, 30년 만기 채권을 매입하는 대규모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갑자기 발표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촉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촉매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그 부분을 이제 건드라크가 다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 채권 발행이 엄청나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이제 그 이후에 채권 발행 규모는 시장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채권 금리 자체가. 채권 금리가 오르면은 이 시스템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르는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대규모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 촉매자가 바로 경기 침체로 인한 채권 금리 상승. 그러니까 좀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는 엄청난 양의 채권 발행을 해서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시장에서는 받아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것을 다 소화해 줄 수가 없어요. 이때 규모부터는. 그러면 당연히 채권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연준에서는 이 명분을 가지고 이 촉매제를 가지고 대규모 양적 완화 프로그램 채권 매입 채권 발행과 채권 매입은 틀립니다. 채권 발행은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그런데 채권을 매입하는 이 프로그램은 연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촉매제는 아마도 하루 만에 모든 것이 풀리고 금리가 거의 10%까지 오르고 연준이 개입해서 모든 것을 구조했던 현재 레포 시장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레포 시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레포 시장에서 하룻밤 사이에 금리가 10%까지 오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단기 자금 시장, 레포가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이잖아요. 단기 자금 시장에서 신용경색 문제, 유동성 부족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은 이제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 문제, 그리고 금융기관과 개인, 기업들 간의 대출 문제까지 확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연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막아야겠죠. 그래서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포 시장의 10%까지 오르는 이런 금리 급등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연준이 개입을 해서 레포 시장을 이제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추가로 매월 6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건드라크는. 즉 금리가 오를 때 이제 일단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나 봐요. 레포 시장처럼 채권 금리가 뭐 10%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연준에서는 큰일 났구나 하면서 대규모 양적 완화 프로그램, 시장 개입이죠. 그게 시장 개입을 통해서 다시 진화해 나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그렇게 갑자기 오르면 테이퍼 텐트럼, 이게 긴축 발작이거든요. 이제 원문에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결국 긴축 발작과 같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게 단기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연준이 이 방대한 프로그램을 발표하도록 이끌지도 모른다. 파월 장관은 다음 경기 침체와 싸우기 위해 대규모 자산 매입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지난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연두색은 이제 제 의견을 추가로 보탠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파월은 과거 시장을 구했던 양적 완화와 지금의 매달 6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과 구별하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연준은 공식적으로 이것을 QE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QE다라고 할 만한 수준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뒤에서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건드라크가 얘기를 했듯이. 왜냐하면 다음 경기 침체 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자체가. 구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양적 완화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정말로 QE라고 부를 만한 엄청난 양의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하게 되면 지금 수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양적 완화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규모만 이제 비교를 한다면. 구조는 양적 완화가 맞지만 정말로 시장을 구하기 위한 의미의 QE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준에서도 분명히 걔네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경기 침체에서 가동할 프로그램을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를 동결하는 문제도 이제 그 부분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실제로 경기 침체 이제 들어갈 때 그때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의 금리는 아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랑도 이제 연관지어서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자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건드라크는 그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 있지만 파월 장관은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지 않고서는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즉 마이너스 금리는 최후 마지막 카드, 이렇게 지금 인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초죠. 6월 초 첫 번째 금리 인하 직전에 시카고 연설에서 이 부분을 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그때 뉘앙스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건드라크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수준, 그 정도의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마지막 카드로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자본이 어디로 갈 것으로 생각하는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을 때 그동안 많이 풀렸던 그런 자본들은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시장이 충분히 큰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그 마이너스 금리가 왜 최악의 일인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건드라크는 마이너스 금리가 일본과 유럽의 은행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이미 이거는 우리가 확인이 됐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 자체가 일본과 유럽 시장에 적용을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특히 은행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유럽 쪽. 은행주들의 상대적 실적만 보면 된다. 유럽 은행들의 저조한 실적은 10년 만기 독일의 국채 수익률과 관련이 있다. 10년 만기 독일의 국채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게 바로 유럽 은행들의 수익률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치인들이 마이너스 금리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스위스의 보험회사들과 도이체방크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치명적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이거는 저번 영상 때 말씀을 드렸죠. 일단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고서 마이너스 금리를 아마 도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치 이반자도 그렇고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일단 그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과 유럽에다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는 계속 유지될 것인가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건드라크는 그건 아닐 것이다. 그들은 확실히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마이너스 금리가 경제의 단기적인 부양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이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것도 제가 작년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부양을 시켜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는 일단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단기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 늪에서 지금 못 빠져나왔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유럽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도 지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문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건드라크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예산 적자 또한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적자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이제 약간 미국 쪽으로 연결지어서 대답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그 예산 적자 문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갚지 못하는 수준이 이미 돼버렸고 그리고 누구도 그걸 정상적으로 갚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엄청난 그 예산 적자 문제, 부채 문제. 그런데 이게 괜찮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 단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 이 상황이 괜찮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건드라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위의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어쨌든 유럽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만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결국 장기적인 사이클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현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선 이 내용을 봤을 때 미국도 언젠간 최악의 사태가 되면 이 마이너스 금리를 단기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근데 단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 쪽에는 아직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했죠. 건드라크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과 일본의 그 마이너스 금리는 사실상 빠져나오기 힘들지 않나.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늪에서.
지금 그런 상태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워싱턴에서는 아무도 부채와 적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드라크는 그들이 연준이 그런 부채에 대한 문제를 화폐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채의 화폐화. 어쩌면 그들이 오를지도 모른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부채의 화폐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빚을 갚을 것이라는 생각을 포기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갚으려면 엄청난 긴축을 해야 할 것이다. 근데 엄청난 긴축,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죠. 엄청난 긴축을 하면 정말로 많이 망가집니다. 정말로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사실상 엄청난 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채의 화폐화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엄청난 긴축이 아니라면. 건드라크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보편적인 기본소득, 이제 기본소득 제도죠. 이런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창출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퇴색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MMT에 대한 부분을 서서히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사회보장 혜택과 복지 혜택을 불이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선택사항이고요. 우리는 몇 가지를 조합할 수 있는데 아마도 65세에서 연금 수령 기준을 75세로 올릴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속할 수 없다. 부채는 결코 지속할 수 없다. 또한 금리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의 불평등은 매 순간 악화된다. 건드라크도 초양극화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미 지속 가능성의 지점을 넘어서 다음 경기 침체가 닥치면 극심한 분노와 불안이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그 슬로건을 내놓고 있는 유엔의 2030 계획. 이게 지금 유엔의 슬로건이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보면은, 연결지어서 보면 결국 지금 시스템에서는 유엔의 2030 계획은 불가능합니다. 유엔의 2030 계획을 현실화시키려면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즉, 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스템.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그 인터뷰 내용을 쭉 정리를 일단 해보면 일단 경기 침체가 뭐 1년 뒤에 올지 4년 뒤에 올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조금씩 해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 관리. 부채 관리를 굉장히 잘 해놔야 된다라는 거. 특히 리스크가 많은 가게들은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화시켜 놔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침체가 일단 진행이 되면 엄청난 양의 채권 발행이 진행이 될 텐데 수조 달러라고 그랬습니다. 수조 달러. 근데 실제로는 수조 달러가 될지 뭐 그 이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확실한 거는 최소한 수조 달러 이상의 채권 발행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정도의 채권 발행이 지속이 되면 시장에서 이것을 다 소화해주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결국 채권 금리는 올라갈 거고 이거는 당연히 굉장한 리스크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채권 금리의 급등이 이제 나타나면서 연준은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대규모 채권 매입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채뿐만이 아니라 경기 침체 시에서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회사채도 같이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회사채 매입. 지난 2008년 때 문제가 됐던 채권은 바로 모기지 채권이었습니다.
주택저당증권. 그래서 MBS를 같이 매입을 해줬죠. 근데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는 회사채 시장일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회사채 시장의 채권도 같이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엄청난 양의 대규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할 거다. 이것을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랑도 연관을 시킨다면 경기 침체 때 회사채 금리도 엄청나게 뛸 거라는 것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업들의 유동성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물론 유보율이 많은 튼튼한 회사는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이미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엄청난 유동성의 위기를 맞이할 거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연준이 이런 명분을 삼아서 대규모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음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황, 지금의 금리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부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장기 금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징후가 없잖아요. 지금 장기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도가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4차 산업 시대의 시스템 상황으로 적용되는 기본소득제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과도기적 기본소득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M&T와 같은 거예요. M&T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M&T가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퇴색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퇴색은 아마도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겁니다.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 그래서 결국 그 단계로 가면서 엄청난 불평등, 부의 불평등, 그리고 경기 침체가 닥치면 이 부의 불평등은 아주 극에 달할 겁니다. 극에 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노와 불안,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경기 침체가 2020년 대선 전에 일어나느냐, 2020년 대선 이후에 일어나느냐. 그래서 다음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연속으로 방송해드릴 인터뷰 내용은 그 정치에 대한 부분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경기 침체를 트럼프의 정치로 지금 유예시키고 있다고 지금 건드락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이제 하자면.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결국 이 싸움이 될 거다. 경기 침체.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것도 이제 다음 인터뷰에서 나올 내용인데, 지금 기업들의 CEO들은 이미 지난 경기 침체 시기의 수준과 신뢰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때 수준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합니다. 아주 제한적인 투자만 하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연준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줄인다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소비자, 신뢰, 심리,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소비 감소로 이어집니다.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 그게 경기 침체로 넘어갑니다. 딱 이 루트입니다. 그래서 건드라크가 이야기를 하기를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CEO들이 먼저 반응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CEO들이. 그래서 일단 지금은 기업들의 CEO들이 반응하고 있다. 2019년부터. 그래서 지금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2020년에는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맞는데, 이제 트럼프의 정치, 이게 관건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수요일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경기 침체를 2020년 전에 일어났지, 경기 침체가 2020년 후에 일어났지, 그리고 각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통화 정책들이 뒤에 뒤따려 나올지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지금 오늘과 수요일 날 방송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중장기 파동이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각각 시나리오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즉 2020년 대선 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경우에 파동이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대선 이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된다면 어떤 파동으로 진행이 될지 그 부분들을 다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